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의 필승 전략, 인데요. 저도 당연히 많은 떤 실패를 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출구 전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명의 결정 분석 포인트 목표 수익을 정하면 입찰가 산정이 나오거든요. 자, 나를 파악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월세 받는 걸 좋아하는지, 차익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의 세금적인 측면, 나의 대출적인 측면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어떤 부동산으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 출구 전략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구 전략이 나와야 다음 세 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의 결정입니다. 왜 명의가 중요하냐? 명의에 따라서 세금이나 대출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출구 전략에 가장 적합한 세금 대출을 가진 명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구 전략에 따라서 분석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초단타를 한다, 아파트. 그렇다면 우리가 임장을 가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이게 바로 팔릴 수 있는 매매 수요가 있냐? 그게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전세를 끼고 오래 가져간다 하면 전세가와 미래 호재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맞죠? 출구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분석 포인트가 다르고요. 세 번째는 목표 수익입니다. 우리가 초단타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남긴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가져가는데 1,000만 원 남기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 하면 그때는 1,000만 원을 남긴다가 아니라 월에 내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출구 전략에 따라서 목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가 나오고 목표 수익이 나오고 분석 포인트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입찰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하고 폐찰하면 내 물건이 아니고요. 낙찰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대로 처리하고 수익을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출구 전략은 뭘까요? 오늘의 출구 전략은 아파트 초단타 팔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명의가 결정돼야겠죠? 이 부분을 오늘 저랑 한 40분 안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주택 매매 차익 투자법에서는요, 우리가 명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입을 할 때.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자인 그냥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자를 통해서 매입하는 건데, 이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로서 매입하는 것.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로서 매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인이 좀 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은 나 자체입니다. 제 이름은 양재현이거든요. 양재현이 사업을 한다. 네, 그 법인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또 다른 명의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뭐 이렇게 생명체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명의의 사업자를 만든다. 그게 법인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자, 그럼 왜 이 세 개가 나누는 게 중요하냐? 가장 큰 거는요, 바로 소득세 때문입니다. 즉, 주택을 사고 차익을 보고 팔 거잖아요. 그때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비사업자인 개인도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차익이 남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걸 다섯 글자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비사업자지만 우리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자도 당연히 내야 되죠. 우리가 본 거에 대해서는. 이때 개인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법인 매매 사업자는요. 법인세 방식으로 우리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이 매매 사업자라는 건요. 개인 사업자 안에 하나의 업종을 뜻하는 거예요. 매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법인 안에서도요. 이 사업자의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명예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여러분, 개인 취득세가 가장 우리가 유명하죠. 예, 개인으로 취득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개인 매매 사업자도요, 개인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가.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의 목적으로 한 채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채 한 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상 그냥 개인 두 채라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개인으로 한 채, 개인 매매 사업자의 목적으로 세 채를 들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개인으로 네 채 이렇게 취득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취득세에서는 사업자든 개인이든 구분이 안 되고요. 그냥 다 모아서 취득세인 겁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인 매매 사업자는 어떨까요? 법인 매매 사업자는요, 무조건 12%입니다. 엄청 많이 내죠. 1억이면요, 1,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는 법인으로 매수해도 취득세는 1.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6억 이하면 취득세 1.1%.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6억에서 9억은 1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9억 이상은 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매매 사업자를 할 때 6억 넘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한다면 6억 이하는 취득세 1.1%다.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자,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짜리입니다. 취득세 얼마일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이 아니라 채팅으로. 훌륭합니다, 선배님. 1%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교육세까지 1.1%로 그냥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라는 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개인이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를 먼저 합산을 해요. 6월 1일 땅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합하고요. 거기서 공제를 한번 합니다. 공제를 하고 거기서 곱하기 0.6을 한 게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12월에 1년에 한 번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1일이 됐을 때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종부세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9억이면 시가로 얼마냐? 12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더했을 때 12억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 종부세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법인 매매 사업자는요, 종부세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이 명의로 6월 1일 날 공시지가를 다 합산했을 때 거기에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합산한 거에 바로 곱하기 0.6의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 몇 억치만 들고 있어도요,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초단타를 한다고, 주택을 초단타한다고 했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12%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6월 1일자로 걸리게 되면 최악이거든요. 우리가 1,000만 원 뛰게 할 건데 1,0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 예. 그런데 한 가지 영역에서는 법인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공시지가가 1억 이하라서 취득세가 1.1%가 될 때 동시에 6월 1일이 되기 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법인으로 매수해서 6월 1일 전에 팔면 개인과 같은 정도의 세금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나가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상업용 세금이 아니라 주거용 세금이라는 거, 주택 세금이라는 거 잘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거죠. 팔고 나서 내는 건데요. 우선 오늘의 가정은 초단타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비사업자로 1년 이내에 주택을 판다. 그러면요. 1년 이내면 무려 70%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방교육세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 77%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77%,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양도세를 내게 돼요. 취득세까지 내고 내가 중개 수수료까지 냈다면 남는 게 없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이제 양도세에서는 개인과 달라집니다. 제가 위에서 종합소득세로 빠진다 했잖아요. 예. 왜냐면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전체 그 세율은 6에서 45%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놨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세금 소득세를 내잖아요. 보면 비용 처리를 잘하면 0에서 한 20% 정도 안쪽으로 내게 됩니다. 훌륭하죠. 오늘 사서 오늘 팔아도 소득세를 적게 낸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 매매 사업자는 어떨까요? 법인 매매 사업자는 차익의 한 약 3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의 9%만 내면 돼요, 법인세. 그런데 주택은 또 엄벌을 내리죠. 주택은요, 2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아파트 초단타를 치기에 가장 좋은 명의는 뭡니까, 여러분?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가장 좋은 명의는 뭐다? 바로 개인 매매 사업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1억 이하에 6억 1일까지 팔 수 있다면 법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매매 사업자의 세금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 취득세입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개인 매매 사업자는 그냥 개인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 취득세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오신 분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규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규제 지역일 경우에 자, 1주택을 샀습니다. 6억 이하라고 쳤을 때요. 취득세 몇 퍼센트인가요? 채팅으로 적어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세율로 적어 주십시오. 1.1%죠. 예, 규제 지역이 6억 이하를 첫 집을 샀을 때는 1.1%. 자, 두 번째 집을 샀을 때는 얼마일까요? 훌륭합니다. 자, 지방교육세까지 8.4%. 세 번째 집을 샀을 때는요? 자, 나머지 1.1%. 세 번째 집을 샀을 때는요? 12.4%. 물론 이제 이 가정은 우리 85제곱미터 이하였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우리가 85제곱미터보다 넘는 아파트를 사면 농어촌 특별세라해서 조금 또 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규제 지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비규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집을 샀어요. 몇 프로일까요? 1.1 훌륭합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을 샀어요. 몇 프로일까요? 1.1% 연자면이 훌륭합니다. 예. 자, 한 번 더 봐주는 거예요. 비규제는 원래 다주택 중과잖아요. 비규제는 막 한 번 봐줄게. 막 한 번은 봐줄게. 사정이 있었겠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몇 프로일까요? 안 봐줍니다. 이제부터. 한 채 봐줬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자, 이제 들어간다. 8.4%. 여러분,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훌륭합니다. 12.4%.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채 사면 그때부터 많이 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한 번 봐주겠다.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파트 투자할 때요, 절대 중과가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8.4%는요, 이거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절대 사지 말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규제 지역이 어디만 있습니까, 현재?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랑 용산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매매 사업자 치는 곳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 사업자로 비규제 지역에 몇 채까지 취득세 중과가 안 될까요? 즉, 몇 채까지 내가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우리는 매매 사업자로요. 하나 사고 팔고 또 하나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이요. 두 채까지는 동시에 이거를 사업 목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를 샀어. 5억에 낙찰 받았어. 안 팔리네? 그 다음 달에 또 낙찰 받았어. 3억짜리.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해도 두 번째 살 때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안 내는 게 아니라 중과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농분이 훌륭합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비기재 지역에서 우리가 매매 사업자가 내가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어, 소피님, 자가가 있어도 다 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가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매매 사업자 하더라도, 그때는 1.1%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개인이랑 개인 매매 사업자는. 네. 그래서 자가가 하나 있다면 한 채를 사고 팔고 하면 되죠. 근데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보유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이 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매매 사업자용으로 하나를 낙찰 받았는데, 우선은 현재 아직 팔리지는 않고 있다. 근데 내가 한 채를 또 하고 싶어. 중과 안 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에 오피스텔 배우신 분은 알겠죠? 현재 내가 두 채야. 근데 나 또 하고 싶어. 계속 보유하고 싶어. 파는 건 나중에 하면서도. 아, SSP님, 훌륭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요. 자, 우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자가, 두 번째 매매 사업자. 자, 두 번째 아직 안 팔려. 세 번째 또 하고 싶어. 이때는 공시시가 1억을 하면 됩니다. 공시시가 1억 이하를 하면요. 여러분, 특별하게 공시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상 중과가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즉, 주택수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만 주택수에 안 들어갈 뿐이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는 다 주택에 잡힙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질 않아요. 1억 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채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공시가 1억 이하를 사모으면 됩니다. 이거 계속 매매 사업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빨리빨리 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채를 매매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IM 실내님 지금 조금 그 배경음악이 들리거든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매매 사업자로 한 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극적으로는 100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팔아제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100채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종부세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돈농분이 그렇죠. 매매사업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개인이랑 똑같죠? 개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시가 12억 정도, 이 아파트들의 모든 합이 12억이 넘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종부세가 좀 나올 거예요. 이때도 똑같죠? 내 자가와 매매사업 목적용 아파트를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겠죠? 6월 1일 기준으로. 근데요, 내가 자가가 12억이 넘었어, 이미. 이미 내 자가 하나만으로 종부세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매매사업자를 하면 종부세가 이제 넘칠 거 아닙니까? 소피님 종부세는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세금은 주택용 종부세입니다. 상가용은 또 다르거든요. 주택용 종부세만 지금 이 이야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가는 이 종부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1억이야 한 채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나옵니다. 6월 1일자에 걸리면. DL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거주주택이 12억이 넘어. 근데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매매사업자 때문에 하나 사면.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6월 1일 전에 빠르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때는 매매사업자로 취득해서 6월 1일 전에 팔아버려라. 그러면 종부세 안 내겠죠. 예. 근데 내 거주주택이 아직 좀 저렴하다 하면 종부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양도세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취득세, 종부세는 그냥 개인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설명을 한 거고요.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자, 질문할게요. 개인이면 양도세 1년 이내 팔면 몇 프로다? 지방교육세까지? 숫자 적어주세요. 훌륭합니다, 대현님. 77, 77. 예. 그런데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작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양도 차익은요,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사업 소득. 우리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옆에 우리가 세금이 부과되는 거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는요, 크게 그 소득세가 부과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라는 건요, 이자소득, 배다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다 합쳐서 세율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종합이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세율을 매기겠다. 분류과세는 뭐예요? 껌껌이 매기겠다. 그 차익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개인으로 양도세는 무슨 과세일까요? 바로 분류과세겠죠. 껌껌이 하겠다. 물론 두 채 이상 한 해 같이 팔면 합산하긴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개인 매매 사업자로 샀다 팔면 무슨 소득이에요? 연금소득인가요? 사업소득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우리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을 한 자영업자야. 그러면 그 사업소득에 이 매매 사업소득을 합친 사업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로 들어가도록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 나와 있는 소득세율이요. 종합소득세 소율입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친 게 이 과세 표준이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이 달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소득이 클수록 합쳤을 때 종합과세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현재 내가 5,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율 구간에 어디에 세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연자민 훌륭합니다. 24%겠죠? 5천에서 8,800 사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내가 23년에 초단타를 쳐가지고 주택으로 2천만 원의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내년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이 얼마일까요? 훌륭합니다. 이걸 더했을 때 7,500이잖아요? 7,500이니까 5천에서 8,800 사이에 들어가고 24%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23년에 5,500 벌었죠? 그 다음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죠?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은 이미 소득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로부터 세 달 뒤, 24년 5월이 되면 이제 23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매매사업 사업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내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게 2천만 원으로 여기 15%의 세율로 24년 5월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5월에 신고할 때는 연말정산에 이미 처리됐던 근로소득을 다시 끌어와서 거기에 플러스 사업소득에서 7,500만 원으로 과표에 넣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24%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24%, 한 480만 원 정도를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DL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은 비용 처리 싹 다 하고 남는 것만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시는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인데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종소세 세율. 확실한가요?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업소득이 없었어요. 지금 예시가 난 6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러면요, 24%죠. 5천에서 8,800 사이니까. 근데 내가 또단타를 너무 잘 쳐서 3천만 원의 매매 차익이 생겼어요, 사업자로. 자, 그러면 과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내년 5월에. 합한됐죠? 9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으로 봤을 때 8,800원 넘어갔죠. 그럼 우리는 35%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35%인 1천만 원 정도를 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 1천만 원보다 사실은 더 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근로소득도요. 2024%를 연말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로소득도 35%로 역산되면서 추가적으로 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존 소득.
기준소득이 높으면요, 좀 더 많이 떼일 거고요. 30% 넘게 떼일 거고요. 소득이 낮으면 적게 떼일 거예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이 없는 명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소득이 없잖아요? 사실상 거의 안 내요. 내가 소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띄기를 했어. 그러면요, 과세 표준 비용 처리하고 이랬을 때 1,4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거거든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400만 원 이하면 6%만 내면 돼요. 1,400원 6% 해봤자 7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면 정말 훌륭합니다. 예. 옆에 백수 친구들 있으면 한번, 예, 여러분들 공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자, 그럼 세금 측면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 들어주세요. 자, 장점은 방금까지 설명했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요, 비용 처리가 정말 정말 많이 됩니다. 네, 불타올라님 스피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개인 비사업자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팔잖아요. 그때 비용 처리는요, 크게 되는 게 없어요. 뭐 취득세라든지 중개료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공사가 크게 들어간 거 있죠. 발코니 확장, 보일러, 설치, 샤시 이런 것들만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비용 처리를 하면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처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연봉이 높더라도요, 아까 3천만 원 차익에 1,000만 원 냈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3천만 원 벌었죠? 비용 처리를 1,000만 원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서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1,000만 원을 했으면 양도 차익 3천만 원에 1,0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로.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되냐면 내가 임장 비용, 기름 비용, 부동산 사장님이랑 밥 먹은 비용, 부동산 사장님 사탕 사준 비용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고요. 물론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서 끌고야 증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경매 강의 들은 것도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맞죠? 비용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표를 줄일 수가 있고요.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이제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도 잘 보셔야 되겠죠? 이 단점만 해결하면 우리가 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단점은 첫 번째, 규제지역 개선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소득세법 대통령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2주택부터는요, 비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잖아요. 사고 팔았을 때 먼저 개인 양도세로 계산을 한번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높은 것을 내시오. 높은 것을 내시오가 비교과세입니다. 근데 대통령 시행령법으로 저번에 그 부동산 폭락기 때 너무 많이 사니까 규제 지역은 비교과세를 때려버리겠다. 2주택부터. 이렇게 대통령 시행령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제 지역에선 하시면 안 되고요. 비규제 지역에서 앞으로 매매 사업자 하시는 겁니다. 네. 소피님 10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사업은요, 제품을 팔았을 때 사실 그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도 토지와 건물 합산한 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근데 토지는 비상업용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좋은 게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요,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비규제 지역에서 사야 되고, 두 번째,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사야 됩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입니다. 25평이에요. 자, 마지막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사업자이고요. 사업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요. 내가 사고 팔고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너 그때 팔았던 거 사업 목적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 그때 당시 너는 이거를 임대로 쓰거나 너는 이걸 개인으로 사용하려고 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국세청에서 만약에 일괄적으로요. 비교과세를 때려서 추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내가 사업 목적으로 했습니다라는 증명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 첫 번째, 이 매매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여러분들 발급받을 거거든요. 이거 내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길 거예요. 그때 재고자산으로 등록시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증빙서를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금 전략 정리입니다. 다주택 보유 가능하죠? 비규제 두 채 공시가 1억 이하 여러 채 살 수 있고요. 동시에 보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규제 지역과 전용 면적 바로 이하에서만 사야 되고요. 질문은 조금 이따 받을게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전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첫 번째, 가계자금 대출.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죠. 우리는요, 아파트로요, 담보로 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개의 큰 차이점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계자금 대출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규제가 DSR 규제입니다. 여러분, D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규제가 있는 게 DSR 40% 규제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을 예를 들면 요게 이 연봉의 40% 원리금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가 볼게요. 원금과 이자를 1년에 2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해주겠다. 월로 환산하면 월 165만 원의 원리금을 내는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연봉인 사람은. 왜? 이 정도가 돼야 이걸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담대를 풀러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30년에 금리 4.8%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보통 우리 내게 되는데 이때는요. 우리가 이 조건에서 월 165만 원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환산해 보면 3.5억입니다. 즉, 내가 다른 가계자금 대출이 다 없다고 쳤을 때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한 3억 5천 정도의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조금 상이하거든요. 이거는 우선 대표값으로 알아주세요. 자, 근데 두 번째 신용대출도 아주 대표적인 가계자금입니다. 대출입니다. 자, 주담대가 없고 신용대출만 낸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8천만 원을 빌리면 신용대출은 우리가 이자만 내고 있다 하더라도 DSR을 산정할 때 원금 나누기 5년, 즉 한 해에 원금 나누기 5년을 한 게 한 해의 원금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면 1년에 원금을 1,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 이자라면 1년에 이자 400만 원이겠죠. 이거 더하면 얼마다? 2천만 원입니다. 즉 연봉 5천만 원 사람이 주담대를 받으면 3.5억 이상 받을 수도 있는데 신용대출을 내면 8천만 원까지 밖에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낼 때는 신용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주담대를 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DSR이고요. 이 DSR은 가계자금 대출만 적용이 되고 사업자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공제보험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LTV 7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3.5억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때 이거를 고스란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빼고 빌려줘요. 이거를 반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는 7천만 원 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이라서 방 공제를 4,800만 원 해버리면 실상 나오는 건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대출받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보증공사나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는요, 이 방공제 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때 이 MCI나 MCG 상품을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풀로 다 해줍니다.
자, 이것도요, 가계자금 대출은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사업자 대출의 조금 단점인데요. 요거는 반공제보험은 사업자 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공제를 하고 빌려줍니다. 세 번째 차이점을 가지는 거는요,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은 우리가 대출을 내고 나서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계자금 대출은요, 법적으로는 3년까지 거치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1년까지 거치기간을 줍니다. 안 주는 곳도 많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상환을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매달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나서 안 팔리면 좀 오래 가져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매달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내게 된다면 이 거치 기간을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몇 년 이상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업자 대출의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업자 대출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계자금 대출은 우리가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주택을 사면서 은행 가서 아, 이거 집 살 건데 담보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이때 가계자금 대출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택을 삼과 동시에 사업자 대출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이 일반 사업자 대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편법으로는 3개월 뒤에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걸 사업자 대출을 받는 목적도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을 목적으로, 이래서 내가 도매업이다. 그럼 도매 상품을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담보를 잡고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사업자 대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 있겠죠. 물론 편법으로 다 받습니다. 여러분 돌려서. 자, 그러면 우리 매매 사업자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DSR이 안 되면? 아니요. 우리는요,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은요, 가계자금 대출은 아니고요. 무슨 대출일까요? 성격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성격은 사업자 대출인데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사업자 대출은 구입의 목적으로 낼 수가 없죠. 근데요, 매매 사업자는요,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너무 좋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매매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원료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때 원료가 뭐예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면서 매매 사업자 대출을 내면 대출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자. 자, 매매 사업자 대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는요, 원래 이번 년 3월 전까지는 저희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3월부터 풀어줬어요, 다시. 이번 년 3월부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걸 좀 하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왜 풀어줬을까? 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주냐면요, 일반 매매 시 LTV, KB 시세 60%까지만 빌려줍니다. 조금 작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너무 좋은 게요,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해줍니다. 지금처럼 경매 시장이 감정가 대비 좀 낙찰이 낮게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매매 사업자 대출로. 네. 그리고 사실은 90까지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싸게 낙찰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뭐예요? DSR 규제 안 되죠? 그리고 거치 기간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맞죠? 네 번째는요,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는 말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현실적으로요,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출이 좀 더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근데요, 이 반공제를 안 하고 이 사업자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매매 사업자 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너무 좋은 게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DSR 안 보는데 반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신탁 대출이라는 거는 내 소유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것이 오늘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정리입니다. 자,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했던 거 전체 요약이에요. 자, 매매 사업자를 친다. 장점 말씀드릴게요.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두 번째, 비용 처리를 미친 듯이 해서 소득세를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DSR을 보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서 팔 때까지 견딜 수가 있다. 최소 비용으로. 단점은요. 규제 지역은 하지 말고 전용 면적 25평 이상 하지 말자. 초과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요. 이게 중요하죠. 사업 목적의 증빙 서류를 계속해서 갖추면서 가자. 그리고요. 방빼기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자. 만약 방빼기를 안 하고 싶다. 신탁 대출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적인 매입 기준은 여러분은 매매 사업자를 이제부터 한다. 비규제 지역의 전용 85 밑에 그다음에 동시에 다주택 보유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분석을 할 때 매매 대기수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절차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낙찰 받기 전에 해도 됩니다. 근데요, 낙찰 받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과 이 낙찰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매매 사업자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 실행되면 법원에 잔금 납부를 하고요. 잔금 납부를 했으니까 소유권이 내 거니까 점유자를 명도합니다.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추측했던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달 이내에 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고 내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신고는 복잡합니다. 왜? 재고자산을 넣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한 10만 원 정도면 이 한 건에 대한 신고는 해주더라고요. 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돈이 되는 투자법은요, 언제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거나 잘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